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그 새벽 어느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응급 구조 요청이 접수되었다. 조민석 회장의 외동딸 10살의 조혜원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이른 아침 등교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고 했다. 평소 건강하던 아이였고 병력도 없었기에 가족은 물론 응급팀조차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혜원은 삼성 서울병원 VIP 병동 12층의 특실에 누워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조민석은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의 거물이었다. 삼천전자라는 회사를 일군 창업자였고 수십 개의 계열사와 연구소를 거느리고 있었다. 언론은 그를 21세기 디지털 황제라 불렀고 그의 이름은 정재계에 영향력을 미쳤다. 하지만 이토록 힘있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남자도 혜원이의 상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혜원이의 상태는 의료진조차 설명하기 힘들었다. MRI, CT, PET-CT까지 동원했지만 뇌에 특별한 손상은 없었다. 뇌파는 극히 미약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자발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의사들은 급성 중추신경계 기능 정지라 진단했지만 사실상 원인은 불명확했다. 그 진단은 결국 모른다는 말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 조 회장은 곧바로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소아신경학과 교수를 포함해 일본 게이오 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 병원, 싱가포르 국립병원까지 세계 각지에서 명의들을 호출했다. 동시에 삼천전자의 최첨단 의료 인공지능 부서도 혜원 치료에 투입했다. 최신 뇌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예측 알고리즘, 환각 유도형 VR 치료기기, 뇌신경 자극용 나노전극 등이 그녀의 병실에 도입되었다. 조 회장은 매일 회의실에서 치료진과 AI팀, 전략기획실과 법무팀, 심지어 홍보팀까지 불러 브리핑을 받았다. 언론의 시선을 의식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혜원을 반드시 깨우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던 인생이었기에 이번에도 결국 해결될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후퇴했고 AI도 새로운 예측을 내놓지 못했다. 혜원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의식 없는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 측에서도 회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장담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비서실에서는 보험 관련 회의와 장기 입원 대비 절차 논의를 시작했다. 민석의 아내 정윤경은 더 이상 병실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짐을 싸서 부산에 있는 사찰로 향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민석은 묵묵히 병실에 남았다. 어릴 적 혜원이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을 가방에서 꺼냈다. 휴대폰으로 아이가 좋아하던 피아노 연주곡을 틀어놓았다. 하지만 혜원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경영자라고 불렀지만 그 병실 안의 민석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누구보다 무력하고 누구보다 간절한. 그 어떤 투자 발표도 M&A 협상도 이토록 가슴을 쥐어짜진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는 혜원과 나눴던 마지막 아침을 떠올렸다. 급히 회의 때문에 나서야 했던 아침. 혜원이 입을 열기 전 그는 이미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다.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뒤돌아봤다면. 민석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병실에서 혜원의 손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혹은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길 기다리며.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혜원의 심장박동은 기계음처럼 일정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두뇌들과 가장 정밀한 장비들이 동원된 싸움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시적조차 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침묵 속에 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문턱에서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나타나려고 했었다. 누구의 기대에도 포함되지 않고 아무 공식에도 기록되지 않을 이름. 하지만 그 존재는 곧 민석의 삶을, 아니, 그들의 가족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터이다. 조민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남자였다. 결정을 내리는데 망설임이 없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직관적이었다. 하지만 혜원이의 침묵 앞에서는 아무런 논리도 꺼낼 수 없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그는 더 많은 전문가들을 불렀고 더 정밀한 기술을 도입했다. 삼성의 AI 의료 시스템인 메디큐브의 핵심 개발진까지 동원되었다. 환자의 뇌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미세한 반응까지 검출해내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투입되었다. 조 회장은 미국의 신경생체공학 스타트업과도 협력 계약을 맺었다. 그 회사는 뇌회복 유도형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고 그것이 혜원에게 적용되었다. 혜원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병실안은 마치 우주기지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수많은 모니터, 바상 인터페이스, 널파 동기화 장치, 냉각 조절 시스템, 그리고 의사들은 보호복처럼 보이는 장비를 입고 드나들었다. 민석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안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어긋나고 있다는 불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하루는 미국에서 날아온 한 박사가 환자의 뇌신경 회로를 디지털화해서 저장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원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혜원의 뇌를 디지털로 재구성한다? 그것이 정말 딸을 살리는 일일까? 아니면 단지 기능적으로 비슷한 존재를 재현하는 것일까? 결국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딸이 아니야. 다음 날 PR팀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원의 이야기를 언론에 노출해 대중의 공감을 얻고 동시에 기업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고. 처음엔 거부했지만 이후 한 신문사 기자가 삼천전자 회장의 딸, 의료계가 포기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내자 침묵했다. 기사에는 병실의 사진과 함께 조 회장이 AI 기술을 통해 딸을 살리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부성애라며 응원했고 또 다른 일부는 기술의 오만이라며 비판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혜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시태그 혜원을 위해 기도합니다가 퍼졌고 동시에 해시태그 인간이 기계가 된다라는 반론도 등장했다. 언론의 주목 속에서도 혜원은 반응이 없었다. 일주일째 변동 없는 상태. 최첨단 장비들도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언젠가부터 의료진들은 더 이상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지 않았고 대신 이미 시도했던 방식의 반복만 이뤄졌다. 실험적 치료제조차 효과가 없자 미국에서 온 신경학자는 슬며시 출국 일정을 잡았다. 하루는 조용히 찾아온 당원 이사가 민석에게 말했다. 이제는 보호자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돌려 말한 사명 선고와 다르지 않았다.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병실로 돌아와 조용히 혜원의 손을 잡았다.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손이었다. 세상이 뭐라 하던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날 유주요일 저녁 민석은 병원 옥상에서 혼자 있었다. 서울 시내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에겐 모두 흐릿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권력, 돈, 지식, 그 어떤 것도 혜원이 눈을 뜨지 않게 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이 아이의 무엇을 지켜온 것인가? 기술인가? 생명인가? 아니면 단지 죄책감인가? 그때였다. 병원 응급실 쪽에서 한 간호사가 민석을 찾았다. 로비에 어떤 아이가 찾아왔어요. 조 회장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해서요.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아이? 이 늦은 밤에... 간호사는 말을 덧붙였다.
그 아이가 혜원을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민석은 반사적으로 웃음이 났다. 그건 절망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세계 최고 권위자들과 수백억 원의 장비들도 혜원을 살리지 못했는데 정체불명의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지 못했다. 그는 로비로 내려갔다. 거기 병원 플라스틱 의자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12살쯤. 낡은 교복, 빛바랜 가방, 먼지 탄 운동화. 그리고 그의 눈빛. 민석은 그 눈을 보자마자 잠시 숨을 멈췄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낯설지만 익숙하고 차갑지만 따뜻한. 아이의 존재는 이질적이었다. 마치 이 현실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다고 비현실적이지도 않았다. 조민석은 그 아이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어떤 기자, 고위 관료, 투자자와 마주했을 때보다 더 낯설고 더 긴장된 느낌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민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문장만 남겼다. 그 아이를 깰 수 있어요.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확신이 있었다. 아이가 뭔가를 믿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네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설명도 없이. 민석은 무너질 듯한 마음을 다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의사들도 AI도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도 못했다. 넌 그냥... 말끝을 흐린 그는 스스로조차 그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넌 그냥 애잖아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 순간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지금 아주 멀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민석은 혼란스러웠다. 그 하나가 뭔지 묻기도 전에 아이가 먼저 말했다. 당신의 진심이요. 당신이 아직 말하지 못한 고백. 그 아이가 알아야 해요. 아버지가 왜 아직 그 자리에 있는지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석은 그 순간 거절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게 시간 낭비라는 이성이 외쳤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병원 시스템상 보호자 외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들여보내주세요.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조용히 민석과 함께 병실로 향했다. 아이의 발걸음은 소리도 없었고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다. 병실 문이 닫히고 둘만이 그 공간에 남았다. 아이는 혜원의 곁에 서서 눈을 감고 아주 짧은 기도를 올리는 듯 입을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민석을 바라봤다. 이제 아버지 차례예요. 민석은 혜원의 얼굴을 바라봤다. 지난 일주일간 수없이 마주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달랐다. 마치 그 얼굴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때 민석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날 아침의 기억. 그는 그날 혜원이 아침밥을 먹으면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자신은 이메일 확인에 바빴고 곧 회의가 있어서 서둘러 나가야 했다. 혜원이 신발끈을 매면서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 애써 무시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은 의식을 잃었다. 그때 돌아봤어야 했어. 민석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어. 네가 나를 부를 때 나는 네 눈을 보지 않았어. 어느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너를 자랑스러워했단 말도 네가 힘들어도 괜찮다고 안심시켜 준 적도 없었어. 나는 그냥 책임을 다한다는 핑계로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조용한 병실 안에서 민석의 말은 공기처럼 퍼져나갔다.
무릎에 놓인 혜원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더는 회의보다 네가 먼저야. 더는 결과보다 네 웃음이 먼저야. 그 순간 병실 한쪽 모니터가 작게 삑 하는 소리를 냈다. 미세한 반응이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기만 했던 심박 그래프가 그 순간 작게 한번 튀었다. 민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들었어요.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 아이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뒤 아이는 병실을 나서려 했다. 민석은 반사적으로 그를 불렀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문 앞에서 멈췄다. 사람들은 나를 이사야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섰다. 민석은 자리에 앉은 채 혜원의 손을 바라봤다. 아무도 모를 만큼 작고 희미한 움직임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더 이상 기계의 신호가 아니라 분명히 딸의 의지가 깃댄 움직임. 그날 밤 민석은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간호사가 교대 근무로 들어와도 의사가 병실을 확인해도 그는 병실 곁을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병실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주 조금씩 혜원을 현실로 데리고 왔다. 다음 날 새벽,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민석의 마음속엔 어젯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혜원의 왼손 약지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 아주 미세했지만 이번엔 기계의 반응이 아니라 명백히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민석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그 순간을 가슴에 새기듯 조용히 지켜봤다. 간호사가 교대하면서 전산태무이스로 기록을 확인하다가 물었다. 어젯밤 외부 방문자 없으셨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태블릿을 몇 번 더 터치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희한하네요. 어제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방문자 출입 기록도 없고 CCTV에도 아무도 안 찍혔어요. 로비도 복도도 모두 비어 있었고요. 혹시 꿈을 꾸신 건 아니죠?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침대 위 혜원을 바라봤다. 소녀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혈압과 심박 수치는 전날보다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확실했던 건 혜원의 입술이 이전보다 더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사야는 분명 실존했다. 그 아이가 혜원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무언가 바뀌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이 열리는 느낌. 민석은 문득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답은 자신의 기억 깊은 곳에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혜원은 어릴 적부터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요즘 아이들처럼 화려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보다 조용한 전래동화나 신화 이야기를 더 좋아했다. 혜원이 가장 좋아했던 이야기는 달에게 속삭인 소녀였다. 어느 밤 외롭고 무서운 아이가 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달은 그 말을 별들에게 전하며 세상이 다시 빛을 되찾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야기를 민석이 혜원에게 처음 들려준 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였다. 그때는 늘 주말밤이면 혜원이 무릎 위에 앉아 아빠, 달 이야기 해줘 라고 조르곤 했다. 하지만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민석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아니, 스스로 지워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회사에 더 매달렸고 혜원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혜원은 그 변화에 조용히 적응했지만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민석은 그것이 성장통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조용한 외침이었다. 아무리 작게 들려도 분명 존재했던 녹소리. 그리고 지금 그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석은 병실 한쪽에 앉아 처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종교도 형식도 없었다. 단지 조용한 마음으로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내뱉는 기도.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이 아이가 돌아올 수 있다면. 기도가 끝나갈 즈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의 소년이 서 있었다. 먼지 낀 교복, 낡은 가방, 그리고 고요한 눈빛. 다시 올 거라 했잖아요. 소년이 말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대체 넌 누구냐? 어디서 오는 거냐? 왜 우리 아이를? 소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필요한 곳에 가는 아이예요. 누군가가 기억을 잊을 때 그걸 다시 꺼내주는 일을 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녀는 혜원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목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잠시 후 다시 민석을 향해 돌아섰다. 어제는 당신의 목소리가 그 아이에게 닿았어요. 오늘은 노래가 필요해요. 민석은 당황했다. 노래?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전 당신이 혜원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매일 밤 불러주던 그 노래요. 그 말에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그 노래를 단 한 번도 다시 부른 적이 없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그날 이후로. 그 노래는 은은 음원 사이트에도 없었고 악보도 없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운 민석만의 자장가였다. 슬픔과 안식이 담긴 가락. 하지만 동시에 너무 아픈 기억이었다. 민석은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어. 소녀는 천천히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따라갈 수 있어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순간 민석의 눈앞에 오래전 거실의 풍경이 떠올랐다. 혜원이 무릎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고리던 밤들.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이해했다. 혜원을 깨우기 위한 열쇠는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이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그의 기억 속에 잠든 오래된 노래였다. 민석은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소년의 말이 병실 안에 남아 맴돌았다. 그 아이는 그 노래를 따라갈 수 있어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 노래는 분명 존재했지만 지난 몇 년간 단 한 음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날 혜원이 무릎에 안겨 울던 그 밤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 멜로디는 아픔의 중심에 있었고 그 아픔을 꺼낸다는 건 민석에게는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조용히 혜원이의 침대 옆에 앉았다. 마이크도 악보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망설였지만 기억은 생생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늘 아래 빛이 있고 빛 속에도 별이 뜨네. 작은 꿈아 잠들지 마. 다시 날아오를 그날까지.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고 가락이 흐트러졌지만 한 구절을 넘기자 기억이 멜로디를 이끌었다. 그의 심장은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고 혜연이의 마음도 그 멜로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뒤섞인 듯한 느낌. 그 속에서 민석은 처음으로 이 병실에 희망이 깃든다는 걸 느꼈다. 기술도 약물도 전문 용어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어떤 변화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 구절을 부르며 노래를 끝냈을 때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평온하면서도 미세하게 상승하는 심박수치였다. 간호사는 숨을 삼키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혜연이의 손가락이 2번 아주 작게 떨렸다. 이번에는 누구의 착각도 아니었다. 간호사는 놀라며 곧장 담당 주치의를 호출했다. 소녀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 아이는 길을 기억해요. 당신이 불러준 노래를 따라가면 돼요.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우리를 돕는 거니? 넌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를 안다고 했잖아요. 이름은 몰라도 마음은 알 수 있어요. 그 순간 민석은 소녀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에서 비롯된 진동처럼 느껴졌다. 소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어릴 적 이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울며 누워 있었어요. 누군가 불려줬다면 나도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말은 짧지만 무게가 컸다. 그 침묵 속에서 민석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아니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소녀는 조용히 혜연이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너는 찾았어. 그 말과 함께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석은 서둘러 물었다. 내일도 와줄 수 있을까? 소녀는 고개를 살짝 돌린 채 말했다. 그 아이가 날 필요로 한다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가 더 강하니까요. 그리고 그는 병실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CCTV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민석은 의심하지 않았다. 혜연이의 입술이 그날 밤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석은 병실을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갔지만 그는 다시 그 노래를 반복했다. 한음 한음 감정을 담아 부를 때마다 혜연이의 얼굴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다. 다음 날 아침 6시 2분. 혜연이의 오른손이 민석의 손을 찾아 움직였다. 누구의 자극도 없었다. 아무런 기계 작동도 없었다.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진실이 있었다. 이 모든 건 과학이 아닌 기억과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기적이라는 것. 주치의는 혼란스러웠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약물도 시술도 없었는데 이런 회복은 전례가 없네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차트에는 어떻게 기록하죠? 주치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남기죠. 하지만 민석은 조용히 웃으며 혜연이의 손을 꼭 쥐었다. 당신들이 뭐라 적든 간 상관없습니다. 나는 봤고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은 병원을 잠시 나섰다. 사흘 만이었다. 편의점에서 작은 노트 하나를 샀다. 그 안에 써내려갈 이야기를 위해서였다. 노래, 기억, 진심,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케 한 존재. 그는 다시는 그날 밤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혜연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주 작은 소리,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한마디였다. 아빠. 그 순간 민석은 노트를 떨어뜨렸다. 다리가 풀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조용히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혜연은 눈을 완전히 뜨지는 않았지만 눈꺼풀 아래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속삭임. 돌아왔어요? 민석은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한 번도 떠난 적 없어. 계속 네 옆에 있었어. 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아직 희미했지만 분명히 의식은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다 혜연이 갑자기 물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어요? 민석은 숨을 멈췄다. 봤구나. 혜연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 아이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아줬어요.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멀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게 말했어요.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돌아가도 괜찮아. 그 말 듣고 그제야 길이 보였어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연의 말은 환상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억이었다. 그 아이는 빵 냄새가 났어요. 먼지처럼 가벼운 웃음을 지었고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이름은 이사야였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병실 창문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가 떠올랐다. 눈을 뜨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듣고 있어요. 계속 불러주세요. 그 메모는 병원 직원 누구도 붙인 기억이 없다고 했고
보안팀도 CCTV에서 어떤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사야는 또 다녀갔던 것이다. 이번에는 소리도 없이, 기록도 없이. 하지만 혜원의 호흡이 달라졌고 피부색이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그 아이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 날 병원은 조용한 소란에 휩싸였다. 주치의는 회진 중 메모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서로의 태블릿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주치의는 중얼거렸다. 신경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차트에는 어떻게 기록하죠? 간호사가 물었다. 주치의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특이 회복 사례, 의학적 원인 불명. 민석은 병실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데이터와 차트에 기록할 수 있는 것만 믿었지만 그는 직접 보고 듣고 느꼈다. 그것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감정의 언어였다. 며칠 후 민석은 혜원이 휠체어에 앉아있을 정도로 회복한 것을 확인하고 병원을 잠시 나섰다. 그의 목적지는 편의점도 회의실도 아닌 문구점이었다. 그는 혜원이 어릴 적 사용했던 작은 스프링 노트와 같은 디자인을 골라들었다. 집에 돌아가면 그 노트에 써야 할 이야기들이 있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 기억 저편에 묻었던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사야에 대한 모든 장면들을 기록해야 했다. 그날 저녁 민석은 병실로 돌아와 창가를 바라보았다. 창밖은 초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혜원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숨을 들여켰고 그 순간 병실문 유리창 너머에 무언가 접혀 붙어 있는 것이 보였다. 하얀 메모지였다.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내려놓고 다가가 메모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파란색 펜글씨였다. 때때론 눈을 뜨기 전에 마음이 먼저 회복돼요. 듣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불러주세요. 민석은 메모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사야는 또 다녀갔던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흔적도 없이. 하지만 민석은 그 존재를 믿었다.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날 밤 혜원은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빠,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민석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달에 속삭인 소녀,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볼까?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아직 완전히 뜨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그 둘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민석은 병실 밖으로 잠시 나섰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불빛은 희미했다. 그리고 그곳에 어젯밤과 똑같은 모습의 소년이 서 있었다. 교복, 먼지, 그리고 웃음. 잘했어요, 아저씨. 소년이 말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소년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 아이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안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또 나타나야 하니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소녀는 미소 지었다. 매일 밤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녀가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절대 노래를 멈추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소녀는 조용히 복도의 끝으로 걸어갔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없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혜원은 돌아왔고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혜원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아이는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걷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고 손으로 색연필을 잡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민석은 매일 저녁 혜원 옆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병원에서 샀던 그 작은 스프링 노트. 거기엔 이제 수십 개의 이야기, 수백 줄의 노래 가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혜원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다. 병실 창문에 붙은 이사야의 메모, 노래 가사, 자신이 기억하는 어둠의 풍경, 그리고 이사야의 웃음을 반복해서 그렸다. 그림 속 이사야는 항상 너무 큰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양말은 짝이 맞지 않았으며 손에는 언제나 빵 하나가 들려 있었다. 민석은 어느 날 조용히 차를 팔았다. 다음 주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별장도 매물로 내놓았다. 주변에선 걱정하거나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은 지금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세우는 중이었다. 그는 혜원이 퇴원한 다음 주 조용히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름은 새벽의 목소리, Voices at Dawn. 정신적 충격, 장기 입원, 가족 해체 등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예술치료 및 이야기 회복 프로그램이었다. 그림, 음악, 이야기, 연극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비용은 전부 민석이 부담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병원 근처 구청에 지원을 받아 개설되었고 혜원은 참가자 중 한 명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센터의 첫 번째 벽화가 완성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벽화 한가운데에는 너무 큰 코트를 입은 아이가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었고 그의 손바닥 위엔 작은 음표 하나가 떠 있었다. 그 아래엔 파란색 페인트로 굽게 써 있었다. 그는 날개가 없었지만 믿음을 가졌어요. 언론은 다시 민석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혜원이 기적처럼 깨어났다는 뉴스가 퍼졌고 이사야는 누구인가라는 기사가 연이어 나왔다. 민석은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 소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실존하는 인물인가요? 민석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있어야 할 순간에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기자들은 반쯤은 웃었고 반쯤은 기록을 멈췄다. 어떤 이는 감성 마케팅이라고 조롱했고 어떤 이는 사적인 신앙의 투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몇몇은 인터뷰가 끝난 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 눈물은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혜원과 민석은 병원 근처 오래단 골목길을 함께 산책했다. 혜원은 보라색 레인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다. 민석이 물었다. 왜 장화를 신었어? 혜원이 대답했다. 이사야가 말했어요. 놀라운 일은 준비되어 있을 때 더 자주 찾아온다고요.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길 끝에 폐쇄된 지 오래된 지하철 역사 앞에서 멈췄다. 그곳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다. 그의 발치엔 종이판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혜원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빠, 저거 봐요. 민석은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가 밀었다. 이 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옛날에 어떤 꼬마가 와서 말해줬어요. 그 아이는 짐도 없이 왔다가 음악만 남기고 사라졌죠. 이름이 뭐였더라? 이사야였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혜원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 어둠 속에 있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애도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 민석은 딸 곁으로 다가 말했다. 누군가 노래하고 있다면 분명 들을 수 있을 거야.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야겠어요. 병원에서도 고속도로에서도 하늘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누군가 가장 외로울 때 들을 수 있도록. 민석은 딸을 안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혜원이 바라는 그 노래를 이제 세상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은 단지 약속에 그치지 않았다. 바로 다음 주 이사야의 메아리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다. 거기엔 혜원의 그림, 노래, 웃음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민석은 병원에서 적어내린 이야기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읽어 녹음했다. 2주 만에 구독자 수는 200만을 넘어섰고 4개월 후엔 각지에서 도착한 1만 건이 넘는 메시지가 채널을 뒤덮었다. ICU 병실, 소년원, 고아원, 쉼터, 독방, 지하철역, 학교 옥상, 메시지들의 끝은 거의 똑같았다. 나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 혜연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새벽의 목소리 센터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행사장은 아이들의 그림과 노래로 가득했고 그날 혜연은 무대 위에 섰다.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고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그녀는 처음 이사야가 병실에서 들려준 그 자장가를 불렀다. 그늘 아래에 빛이 있고 빛 속에도 별이 뜨네. 작은 꿈아, 잠들지 마. 다시 날아오를 그날까지.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는 없었다.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누군가는 가만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그 순간 민석은 무대 맨 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손영을 보았다. 먼지가 묻은 운동화, 큼직한 코트, 그리고 조용한 미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석과 눈을 마주쳤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 민석은 뒤쫓지 않았다. 대진 혜연을 바라보았다. 딸은 무대 아래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피어난 것이었다. 이젠 혜연이 노래를 이어갈 차례였다. 그날 밤 민석은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고 혜연은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빠. 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사야가 다른 아이에게 가면 그 아이도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주면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거야. 혜연은 조용히 이불을 덮었다. 그날 밤 민석은 노트를 펼쳤다. 병원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노트였다. 페이지마다 감정이 묻어났고 문장마다 사랑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문장은 곧 이사야의 말이 되었고 혜연의 믿음이 되었으며 세상의 목소리가 되었다. 몇 주 후 민석과 혜연은 다시 골목길을 걸었다. 지하철역 앞 하모니카를 불던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번엔 그 발취에 놓인 종이판이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가 노래할 때 당신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혜연은 웃으며 민석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계속 불러야겠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난 후에도. 그날 이후로 이사야의 메아리는 단순한 채널이 아닌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전국의 병원, 학교, 복지시설, 심지어 교도소까지.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모른 채 노래를 불렀다.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어떤 이는 손가락으로 벽에 박자를 새기며, 어떤 이는 그저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들 모두가 믿게 되었다. 기적이란 천둥 소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목소리로 다가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민석은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기적은 눈에 띄는 번쩍임이 아니다.
그것은 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의 미소일 수 있고 어두운 방에서 울려 퍼지는 자장가일 수 있다. 혹은 딸이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놓치지 않은 나의 손길일 수도 있다. 세상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 믿음은 날개가 없어도 길을 만든다. 사랑은 소리 없이도 살아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나 감동 그 자체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삶은 예기치 못한 어둠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조용한 목소리, 오래된 노래, 작은 손길 하나가 다시 빛을 찾는 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이야기 하나, 노래 한 줄이 어떤 이에게는 방향이 되고 희망이 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바로 또 다른 이사야를 세상에 보내는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마음에 남은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